자, 현대자본주의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요,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마 계획으로는 한 3주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 한 4주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주 내지 4주간 강의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가 되겠죠. 자본주의의 역사.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상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죠. 생산량이 이제 증가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생산량이 늘어나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니까 분업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지하의 생산 공정이 1부터 10가지 단계, 10단계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거에는 각 단계마다 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과거에는요, 이 1부터 10가지 단계 중에, 근로자가 여기서 뭐 2명 내지 3명이 이 A라고 하는 지하를 만드는 전 생산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분업이 정교해짐에 따라 가지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10명이 분업에 생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죠. 즉 이게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시간, 같은 비용에 더 많은 제품을 만든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 증가함으로써 또 분업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발전하고 또 근로자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산량이 또 증가하는 그런 생산량의 증가라고는 선순환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 거래를 원활하게 위해서 은행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은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은행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죠. 예금을 받아서 이 받은 예금을 가지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죠. 대출해주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거 완전 5%라고 합니다. 5%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는 2%를 맞춘다고 하죠. 그러면 3%의 이자 수익이 발생. 이 3%가 이자 수익이 은행의 이제 기본적인 그 수익원이 되겠죠.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 이전의 은행은 지금 생각했던 이런 업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하는 기관이냐니까 자금의 보관소였어요. 자금을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보관을 맡아주죠. 금고에 대신 보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을 해 주다 보니까 개인에게 또 뭡니까? 보관료를 또 받죠. 보관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돈을 개인이 자금보에서 돈까지 맡기면서 보관료까지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이 발전되기 전에는 자금 보관소다 보니까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자금 보관소의 이제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1억을 내한테 맡기는데 1년 내내 안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고에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 있으니까 이거 어디 좀 운용을 하면 뭔가 돈이 더 이익이 발생할 텐데라고 이제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고 사람 몰래 이 자금보고서 사장이 누군가에게 돈을 이제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자를 취득한 일방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또 보안료까지 받고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이 개인이 넌 네 마음대로 내 돈을 갖다가 남한테 빌려줘 개심해 이렇게 이제 뭐 소송 들고 하니까 그러면 나 이제 보관료 안 받고 그 대신 이자 줄게. 지금은 이제 이자 예금에 있다는 이자가 이제 발생한 거고 여기 대해서 대출 이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은행업이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업이 발전하고 또 개인의 부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투자가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딘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기계를 구입하고 그죠? 그다음 노동을 구입하고 즉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토지 그죠?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기업은 과거보다 더 많은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즉 기업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제 이런 투자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 투자기가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공장을 설립하고 이제 하려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이 드는데 100억이라는 자금이 드는데 이 기업가 가지고 있는 10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90억. 그죠? 나머지 9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90억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투자 못했는데 이 90억 어디서 빌려오느냐 하니까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죠. 이자를 주고. 그래서 은행은 이런 대규모의 어떤 투자, 기업의 투자를 갖다가 수요를 갖다가 이제 충당시키기 위해서 은행이 이제 이런 어떤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자본을 또 필요하게 되고 이런 자본을 대해준 것이 바로 은행이다. 은행.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법인 혹은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법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회사라고 하다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 그죠? 법인 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규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는 어떤 회사를 이제 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유한회사. 유한의 반대말은 무한입니다. 무한.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책임이 유한하다. 무한회사는 책임이 무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즉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은행부터 돈을 빌리고 해서 투자해서 뭐 이제 생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해서 이 회사가 망했어요. 즉 파산했단 말이죠. 파산했는데 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 돈을 이제 빌려준 은행에 이제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아주게 되죠. 그러면 이 은행은 이제 법인한테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또 예금을 다 못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인은 여기에 파산에 대한 모든 책임, 경제적인 손실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만 책임진다는 이야기죠. 그 무한 최대한으로 이건 뭡니까? 그 책임이 무한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과거에는 자본주의 이전에는 무한회사였어요. 무한회사. 근데 이제 이건 유한회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업가들이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생산 활동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한회사라고 한다면 이 타격이 이제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 힘들게 되겠죠. 유한회사라면 어느 한도까지만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그 자본이 축적되고 또 이제 경제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그 회사가 유한회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유한회사.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회사가 또 탄생하게 돼요.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돼요. 자, 이 주식회사의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좀 설명을 좀 깊이 들어보세요. 자, 그 기업이 그죠? 투자를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이제 금방 이야기했듯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여기서 그 주식 발행에 대한 대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가는 이 대출이 어디까지 대출이니까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줘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건 이제 뭐 부채란 얘기예요. 부채가 되죠. 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주식을 만약 100억 원어치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00억 원을 다 매입해 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 100억 원이 주식회사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들어간 것은 부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이란 이야기는 그 회사 돈이란 이야기예요. 더 이상 투자자의 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내가 만약에 100억 원을 갖다가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100억 원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거는 어디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줘야 되지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거는 안 갚아줘도 되는 돈이라는 이야기. 이자도 안 주게 되고 안 갚아줘도 되는 돈이에요. 그냥 그 회사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100억 원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이 100억 원은 삼성전자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100억 원이 그냥 삼성전자의 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100억 원은 누구의 돈도 아니다는 얘기죠. 투자자의 돈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제도, 그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게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규모가 점점 기업이 커지게 되는 거고, 그 대기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의 기업들이 이제 자꾸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에는 큰 어떤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은행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 주식이 유통되는, 그죠? 매매되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한 발명품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죠. 불, 그죠? 그다음에 종이, 그다음 활자, 그다음 나침반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 문명 발전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발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빗대어 가지고 자본주의 발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발명이 뭐냐 하면 바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 제도.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전의 자, 영국의 맨방위 산업은 인도에 비해서는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볼품없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국보다도 훨씬 더 인도에서는 옥양목이라고 하는 이른바 제일 좋은 면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훨씬 뛰어나고 그다음에 면의 어떤 그 질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 보면
자, 인도에서 이런 그 질 좋은, 그 다음에 값싼 옥양목이 영국으로 수입이 되면 영국의 면박이 산업은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인도로부터 옥양목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하고, 그리고 면 방직 산업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인도에서 발전했던 옥양목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파괴합니다. 즉 인도에 있는 면방직 산업은 파괴, 즉 공장을 파괴시키고, 또 심지어 이 옥양목을 생산하는 그 뭡니까 그 숙련공들을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데려오고, 또 심지어는 이런 그 숙련공들의 팔을 잘라버리고 해서 이런 그 인도의 면방직 산업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는, 파괴시켜버리죠. 그 이후에 이제 인도의 면방직 산업은 이제 파괴돼 버리고, 오히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그죠? 그 면직물을 갖다가 수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영국의 면방직 산업은 이제 그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시기에는 식민지 확장에 이제 큰 어떤 그 노력을 이제 쏟기 시작했고, 이 식민지 확장은 자원을 갖다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물품들을 값싸게 유럽에 수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 식민지에 대한 어떤 그 생산 시설의 파괴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820년부터 1870년까지 이 시기가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자본주의는 이제 이른바 터보 엔진을 하게, 즉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갈무하게 매 거듭 생산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경제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아이러니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그 영국의 명방직 그 공장의 내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계가 쭉 있죠. 기계로 이제 면을 갖다가 생산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뭔가 뿌옇죠. 뿌옇던 이야기는 이 면을 생산하다 보니까 면에서 나오는 먼지가 이렇게 상당합니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면방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면방직 산업은 굉장히 그 노동자들에게 안 좋죠. 이게 호흡기 질환, 폐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 평균 수명 17세와 장시간 노동. 그 면방직 산업에서 이제 기계, 그죠? 면방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계가 이제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손으로 하던 면방직국들, 손으로 면을 갖다 그 직물을 갖다가 그 만들던 면방직공들은 숙련공 그 기술적인 숙련공은 임금이 산 비숙련 노동자들의 조종하는 기계에 밀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계가 이러한 숙련공의 역할을 이제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그 비숙련 노동 인구에는, 그러니까 기계만 다루지 않으면 되는 인구에는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동들도 이런 면바적 공장에 가서 일을 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비숙련공들은 주당 7, 80시간을 비교하고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아주 흔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 환경적으로 보면 이 면바직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를 해가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폐질환으로 죽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죠. 그다음에 먼지 속에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폐질환으로 이제 그 폐병 앓는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밀집된 주거 환경에 살아야 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영국의 이제 그 뭡니까 농촌에서 이제 이런 도시로 오게 됩니다. 그 노동자들이 도시로 와서 주로 이제 면방직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밀집된 주거 환경에, 즉 도시의 노동자들이 많이 한목에 많이 들어다 보니까 굉장히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방에 한 방에 뭐 15명, 20명이 이제 지내는 그 화장실 하나에 수백 명이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7세에 포기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동하다 보니까 어린이 노동자들은 빨리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본주의가 그 결과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가져오게 된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제대로 이제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반자본주의 운동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이 자본주의 그 자본가들에 대해서 좀 뭐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는 그런 반자본주의 운동이 나오게 돼서 일부 노동자들은 뭐 기계를 갖다가 파괴한다든가, 그죠? 생산 기계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어떤 행동에 나서게 되죠. 바로 이 시기에 사회주의를 주장한 이른바 마르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이제 사망하는데요.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주장한 그런 경제 이론 그 가가 이제 칼 마르크스, 앞에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제 저서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론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자본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이 자본론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이제 주장하는데 이 자본론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었는데 독일도 이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생활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이제 품은 이 마르크스는 어떤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신문 기자였어요. 신문 기자를 하다가 정부 체제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독일 정부로부터 이제 독일 정부로부터 이제 그걸 하게 되죠. 안 써있어 잠깐만요. 독일 정부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 마르크스는 결국 이제 독일을 벗어나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UK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에 이제 딱 가보니까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영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독일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을 거야 하고 막상 이제 런던을 딱 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영국 런던의 이 상황이 독일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로 흐르는 하천은 완전히 오물투성이고 노동자들이 사는 어떤 거리는 완전히 열악하게 짝이 없고
노동자들은 폐병에 많이 걸려 있고 이런 생활사가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인간이 좀 조금 더 과거보다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더 과거보다 더 비참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 마르크스는 왜 그렇지? 하면서 이제 자기 필생에 이제 어떤 일생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영국의 자본주의를 갖다가 탐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자본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노동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 연구의 결과로 내놓은 책이 바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기는 이 자본론은 마르크의 자본론은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책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파헤친 책이에요. 그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어떤 자본주의를 갖다 연구한 책입니다. 그 결과가 자본주의는 이 상태에서 계속 발전하다 보면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다 내놓는 그런 어떤 책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기업이죠. 즉 자본가들이 생산 요소를 갖다가 생산 요소에 투자해서 즉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기계 구입하고 그래서 자본을 갖다 축적해서 더욱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뭡니까? 그 자본을 축적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는 기업이 있다면 사회주의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회주의는 이 기업한테 그대로 맡겨놓으니까 이게 결국은 노동자들이 비참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즉 중앙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 발전 역할은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또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흔히 우리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왜 발전했냐 하니까 이게 뭐 거의 명제처럼 교과서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유무역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시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이론적인 근거는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인비지블 핸즈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시장을 컨트롤. 즉 우리 앞 시간에 설명했듯이 수요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이제 가격이 균형 가격. 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으로 맞춰주는 것이 뭐냐? 그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이, 그죠? 항상 균형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어떤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즉 정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자유시장 이론이다.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이론적인 근거는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저서는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즉 국가의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야기고 우리가 앞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이른바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이 이제 구부론이고 사회주의의 바이블 같은 책이 자본론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 두 서적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서유럽, 미국, 영국
자본주의 발전을 쭉 보면 정부가 선두에 서서 경제 발전의 지휘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나라들이 자본주의 발전한 나라들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했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영국이 자신의 맨방직 산업을 갖다가 그 다른 나라보다 맨방직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즉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갖다가 막았지 않습니까? 저 자유무역 안 한 거죠. 그리고 인도의 어떤 산업을 갖다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과 자유시장과 거리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죠? 경제 발전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나라들은 다 그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덕분이지만 실제로 이 자본주의의 발전했던 과정을 보면 초창기를 보면은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역할이 이제 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정부 개입을 통해서 자국의 먼바지 산업을 장려했고, 그 다음에 정부는 또 관세를 통해서 저지대 국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상품으로부터 영국 생산들을 보호했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할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그래요. 관세.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래서 관세 부과가 20%라면 그만큼 수입 물가 자체가 20%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수입을 갖다가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수입품과 똑같은 제품 생산은 자국의 산업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지대 국가라는 것은 영국 위에 그 뭐 네덜란드나 뭐 어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을 영국 입장에서는 저지대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부터 어떤 그 수입에 대해서 영국 생산자들을 보호했고, 그다음에 선진 방직구 숭늉금을 스카화됐고, 이로써 18세기 영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약진할 수 있다. 그 원동력은 뭐냐 하니까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해왔다. 보호무역. 그래서 영국은 그 자유무역, 자유시장을 이제 주장한 이 국부론이 그죠? 발간된 지 1세기가 지났어야 1860년경부터 이제 보호무역을 걷어치우고 이제 자유무역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영국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갖다 보호해서 그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어느 나라의 산업 그 같은 산업보다는 영국의 어떤 산업이 경쟁이 높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보호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가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접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무역 하자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자유무역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자유무역 하는 것이 영국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어떤 경제학자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자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 어떤 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막 선진국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합시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 이제 이게 경제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이 이제 사다리라고 합시다. 또 사다리 놓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선진국까지 이제 올라가요. 저기 보호적인 무역 정책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이제 성장을 쭉쭉쭉 해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딱 되고 보니까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저 후진국 개발도상국도 열심히 또 이 선진국이 했던 방식을 따라 가지고 열심히 사다리 넣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은 여기에서 사다리를 뻥 걷어찹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오르게. 너가 이제 이렇게 내가 했던 방식 따라하지 마. 이제 보호무역 하지 마. 자유무역 하자. 이제 주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은
자유무역 해면 이 나라들은 이제 산업이 파괴되는데, 그래서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발전해 나려고 하는데, 그죠? 이제 보호무역하지 말고 자유무역 하자고 이제 이렇게 그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은 성장해놓고 다른 어떤 후발 국가들, 후발 주자들한테는 보호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보호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쓴 나라의 가장 보호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쓴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도 있지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보호주의의 어떤 그 대표적인 경제 이론은 바로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유치산업. 산업인데 유치한 산업. 그리고 유치원 있잖아요, 그죠? 성장이 필요한, 그다음 보호가 필요한. 그 아직까지 그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산업에는 이제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잘 키우면 그 나라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그런 산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다. 이런 산업은 유치산업으로 선정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유치한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거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려책을 통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장기 저리로 돈을 이제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치 산업을 갖다가 다른 나라와 경쟁이 가능한 정도의 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 경제를 갖다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유치산업 보호론이라. 그래서 보호무역의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16년 미국이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점점 더 깊게 했고, 1840년에 접어든 데서는 미국의 평균 산업 관세는 세계 최고 수준, 가장 관세 수준이 높았습니다. 즉 미국이 가장 수입품에 대해서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나라였다. 그 이후 10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도 미국은 애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만큼 미국은 철저하게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써왔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산업의 이제 발전을 갖다가 도모했던 그런 어떤 그 나라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1870년부터 1919년 요 사이는 이제 결정적인 하이눈 시기라고 봅니다. 하이눈 시기. 하이눈은 뭐냐? 하이눈은 영어로 정오를 정오. 그러니까 그 태양이 제일 높은, 그죠? 제일 그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시기를 이제 하이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절정기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시기를 한번 봅시다. 이 시기는 1870년 즈음에서 자본주의 성장의 속도가 또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1860부터 1910년 요 사이에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기계보다는 좀 더 복잡한 기계, 어떤 대규모의 기계, 어떤 그 산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대량 생산 시스템, 그 자본주의 발전 시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다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 생산한 것을 또 대량으로 소비하는 그런 생산.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슘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한 움직이는 조립 라인과 호환이 가능한 부품이 사용되면서 생산비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조립 라인, 그러니까 이제 분업이 아주 이제 그 정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환이 가능한 부품. 어떤 부품이 어떤 한 제품에만 쓴다고 하면 이 부품의 사용 용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떤 부품이 A라고 하는 제품에도 사용되고 B라고 하는 제품에 사용되고 C라고 하는 제품에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가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가라고 하는 자동차에 이 부품이 A라고 하는 부품이 가라고 하는 제품에도 자동차에도 이제 들어가고 나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에도 동시에 들어가고 다라고 하는 제품에도 동시에 들어간다 하면 A라고 하는 제품이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이건 한 제품을 가지고 동시에 많은 어떤 그 생산물에 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게 이제 포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포드 시스템은 포드 자동차 있죠? 미국의 이제 포드 자동차. 이 포드 자동차의 사장인 이제 포드가 이러한 생산 라인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포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정밀한 조립 라인 등과 그다음 호환 가능한 어떤 그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그죠? 낮은 생산비로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그죠? 그다음에 기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특정 기업에만 사용됐던 유한 책임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그 유한 책임 회사가 이제 일반화되고 이로 인해서 파산법 제도가 파산법이 발생하면서 내가 어떤 기업가가 파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책임이 어느 정도 이제 면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등과 같은 노동자에 대한 복지 및 노동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법, 그래서 노동환경과 시간을 규제하는 그런 법률도 또한 그러니까 이제 기업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법률도 같이 더불어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요 시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